예,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성효경입니다. 이번에 2021년 타이타늄 기술 강습회에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적층제조 타이타늄 소재의 필요 특성에 관한 것으로서 최근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3D 프린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3D 프린팅에서도 핵심적인 기계적 특성 중에 하나인 피로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피로 특성이 왜 중요한지 보게 되면은 1954년에 헤블랜드 코멧이라고 하는 비행기인데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런 비행기 창문 같은 것들이 네모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너에서 응력이 집중되고 하면서 여기에서 균열이 발생해서 또는 여기에서 그 비행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들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고들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요. 또한 여기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AA라고 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플라이트인데 여기에서도 DC-10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인데 이 경우에도 그 왼쪽에 날개 쪽에서 이제 파일런이라고 하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중심을 잃으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거는 그 정유 쪽인데요. 우리가 이제 해양 플랜트 이쪽에서 채굴을 하는데 여기서도 용접부에서 피로균열이 발생하면서 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여기에서도 1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 하와이에서 알로아 에어라인 플라이트인데 1988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비교적 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동체의 뚜껑이 완전히 날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와이는 여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잦은 이륙과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피로에 좀 취약하게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이때 서빙을 하시던 그 승무원분은 바로 이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이제 피로 때문에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고들이 더 이상은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시옥3 아이오와에서 이제 플라이트 232라는 건데 여기서도 뭐 같은 거죠. DC-10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서는 그 터빈 블레이드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이제 이 팬 디스크가 여기에서도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거는 하나가 파손이 발생하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탁탁탁탁탁 전부 다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큰 사고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그 독일에서 이체라고 하는 잘 아시는 그 기차, 굉장히 빠른 기차죠. 여기에서도 이 휠이 이제 모노블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그런 피로 하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대략적으로 한번 운행하면 50만 번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죠. 여기서도 탈선이 발생했습니다. 탈선이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안타까운 사건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콩코드 여객기인데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콩코드 여객기는 이제 파리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드골공항에서 뜬지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이제 사고가 발생했죠. 이 콩코드 여객기는 초음속 이런 쪽으로 마하 2.04 이렇게 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비행기였는데 이 활주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굉장히 작은 금속 동전 같은 거죠. 그런 스트립, 메탈 스트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활주로에 있으면서 타이어를 이제 타이어가 그 메탈 스트립 때문에 끊어지게 되는 거죠. 타이어가 이제 파손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타이어에 어떤 남아있는 그런 데브리스 이런 것들이 내부로 들어가면서 불이 붙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확인되지 않은 FOD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바들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 재료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는 것이 되겠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히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피로 특성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제어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피로는 뭐냐? 피로는 피곤한 거죠, 사실은. 사람은 이렇게 피곤한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과학적인 의미는 그런 건 아니고요. 과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반복 하중이라는 겁니다. 사이클 로딩. 반복적인 하중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 하중 때문에 응력이 집중되고 거기에서부터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파괴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하중,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복적인 하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느냐 보시면요. 미국에서 예를 들자면 차를 한번 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10만 킬로 타기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20만 킬로 이렇게 타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미국에서 똑같이 10만 마일 타기 이런 거 하거든요. 10만 마일이 이제 16만 킬로지 않습니까? 16만 킬로를 하면은 대충 한 평균적으로 1시간에 65km 정도 시속 이 정도로 갔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거의 한 3억 회 정도 회전한다는 겁니다. 바퀴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스테이트 간에 인터스테이트 또는 완전히 더 동부에서 서부 이렇게 길게 가는 그런 트럭들을 보면은 거의 5억 회 정도의 회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송기기는 반드시 이러한 피로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모터가 들어간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사이클릭 로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일이 되겠고 일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도 철사를 끊기 위해서 하나씩 철사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하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근육도 많으시고 이래가지고 철사 양끝을 잡고 잡아당겨서 파괴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인장이라는 그런 특성을 이용하는 거고 대부분 99%의 여러분들은 그 철사를 가지고 구부렸다가 폈다 이렇게 하면서 끊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피로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이 피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즉 반복 하중을 활용하면 훨씬 더 작은 힘으로도 더 작은 응력으로도 파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피로 시험에서 각각 용어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컨스탄트 로딩이라고 해서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얼마만큼의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폭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진폭, 앰플리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얼마만큼 가느냐를 이제 주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실험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형태를 보시면은 알레이시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알레이시오라고도 하고 응력비, 로드 레이시오, 그다음에 스트레스 레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레이시오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냐면요. 미니멈 로드를 맥시멈 로드 값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낮은 부분이 예를 들면 위쪽이 미니멈 로드가 되겠고 위쪽이 맥시멈 로드가 되겠죠. 만약 맥시멈 로드가 1이고 미니멈 로드가 0.1이라고 한다면은 R 레이시오는 0.1을 1로 나눈 값인 1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쪽에는 1이다. 그다음 아래쪽 압축 응력을 하면은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1 나누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R 레이시오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R 레이시오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은 인장을 한 만큼 압축도 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레이시오를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마이너스 1, 그다음 0. 그럼 예를 들자면은 R 레이시오가 1, 그냥 단순히 1인 상황은 뭐가 되겠습니까? 1이라고 하는 거는 미니멈과 맥시멈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인장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레이시오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제 진폭이 있는가, 로드 앰플리튜드, 그다음 민 로드, 그래서 평균 값은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가 앰플리튜드라는 거는 요 절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반을 또 평균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앰플리튜드 레이시오, 이런 컨셉들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뭐 피로에 대한 설명들이 되겠고요. 제일 많이 보시는 거는 요겁니다. SN 커브죠. SN 커브. 그래서 SN에서 이 S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고요. N은 이제 number of cycles거든요. 그래서 응력이 얼마 정도고, 그 다음에 얼마 만에 파손이 발생했는지, 파괴가 발생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하중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사이클릭 로딩, 일정한 반복 하중을 주는데, 그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횟수가 몇 번 만에 파괴가 발생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Y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건데요. 스트레스에 주로 많이 넣는 값은 이 시그마 맥스. 맥스는 이제 맥시멈 스트레스 값이니까 우리가 아까 그 진폭을 이야기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그 맥시멈 값, 가장 높은 값을 집어넣으면은 그게 시그마 맥스 값이 되겠고요. 시그마 A라고 하는 거는 앰플리튜드 값이기 때문에 앰플리튜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나온 것처럼 맥시멈 값에서 미니멈 값을 빼준 다음에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과 앰플리튜드 값은 다른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상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개념은 둘 다 맥시멈이든 뭐 그다음 앰플리튜드 값이든 여기에서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스트레스가 더 높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 이제 X축을 보시면요. X축은 이 그 사이클 수죠. 몇 번 이제 그 반복적인 그 응력이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주기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눌 때 저주기, 고주기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주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로우 사이클은 대략 1000번보다 밑에를 로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1000번 이상이다. 그러니까 2000번 정도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숫자 나와 있죠. 2 곱하기 10의 3승. 2000번보다 이상은 하이 사이클이다. 그래서 SN 커브를 나타내는 거는 사실 하이 사이클이죠. SN 커브는 하이 사이클이고, 만약에 저주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긴 히스테리시스 룹이라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실론 N 커브, 입실론은 이제 변형률이죠. 왜냐하면은 저주기일수록 고주기에 비해서 변형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주기는 얼마나 늘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고주기는 얼마나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니까 두 가지가 다른 거죠. 입실론 베이스고 이거는 스트레스 베이스,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게 fatigue limit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fatigue limit 또는 endurance limit, 그 다음 fatigue strength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값이 뭐냐면요, 이 값을 그 이하에는 어떠한 파괴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면요, 이게 fatigue limit이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로 갔을 때는 절대로 피로에 의한 파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로한 또는 피로 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트롱한 것이 되겠고요. 조금 더 낮으면은 뭐 이게 터프하고 덕타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SN 커브를 해석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피로균열 전파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 피로에서 얼마나 균열이 잘 생성되느냐라는 걸 보는 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SN 커브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균열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가라는 개념은 이 fatigue crack propagation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재를 만들었을 때 항상 그 내부에는 결함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소재는 없는 것이죠. 자, 결함이 0인 소재를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부에는 어쨌든 결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결함이 생기느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우리가 이 사용함에 있어서 특히 항공 쪽에서는 거기에 있는 그런 결함이나 균열 같은 것들이 얼마나 천천히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개념이 없다면 한 번 비행을 하고 나서 그 비행기를 폐기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는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균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천천히 자라는가, 얼마나 빨리 자라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fatigue crack propag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커브를 우리가 DADN 커브라고 하는데 DA에서 A라고 하는 건 균열 길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밀리미터로 나와 있죠.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이클 수기 때문에 뭐 같은 개념입니다. 얼마만큼 주기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 델타 K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델타 K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피로라는 건 반복 하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맥시멈, 미니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델타 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도의 차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델타 K 스레숄드라는 값이 중요한데요.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 피로 강도, 피로한과 같이 이 델타 K 스레숄드보다 더 낮은 이 영역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피로 균열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값이 제일 중요한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직선적인으로 이제 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직선적으로 균열이 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DADN은 C의 델타 K의 M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보이는 거죠. M제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거는 페리스 로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에서 이런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 로그 스케일에서.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갔을 때 한 이 레전 3로 가게 되면은 요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이 K 맥시멈 값이 사실은 그 파괴인성 값이랑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피로 균열 전파를 봤을 때는 그러한 실제 무려 파괴인성보다는 오히려 더 전 단계이고, 그래서 더 작은 응력으로도 파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로균열 성장 모델을 같이 보시게 되면 이건 좀 이제 재료공학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파괴 역학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어떤 리니어 선형 파괴 역학에 대한 개념, 형상에 대한 개념, 아니면 소성 변형이 집중되는 그런 개념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디슬로케이션, 내부에 있는 어떤 금속 내부 선형적인 결함인데, 디슬로케이션이 방출된다라던가, 아니면 막아준다라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균열이 성장하는 이론들은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지금 강습의 한 첫 번째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타이타늄 기술 강습하다 보니까 적층제조 타이타늄 소재에 이제 피로를 접목시켜가지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 조직과 기계적 특성, 주로 이제 그 SLM 또는 LPBF라고 하는데 우리가 TI64 소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D 프린팅을 보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어떤 파우더를 어떤 거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주로 이제 생각하는 게 PBF나 그다음에 DED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BF라고 하는 거는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고 해서 분말을 하나씩 깔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녹여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인데, 분말의 크기는 조금 작고 그 대신 조금 느릴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이제 정밀한 그러한 형상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이제 거기 PBF 방법 중에서도 레이저를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E빔, 전자빔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 DED라고 하는 것은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분말과 레이저 빔 같은 것들을 같이 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제품을 수리하거나 이럴 때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분말의 크기는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만, 제품의 이제 표면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PBF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공정 조건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말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랑 관련이 있고, 또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타이타늄 이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주로 항공이나 아니면은 뭐 의료 쪽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그 구두로 말씀드렸던 공정 조건들은 이제 7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우더 베드 퓨전, 이게 PBF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 이게 DED 방법. 그다음 또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게 바인더 제팅. 그래서 뭐 어떤 탈지, 소결 이런 것들과 응용해서 여기에서 다른 것들이 이제 바인더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제거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요 3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공정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캐닝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냐면은 스캔하는 방향이 있죠. 스캔하는 방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쭉쭉 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했는데 요즘에는 방향을 섞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 의미는 좀 옛날에 비해서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랜덤하게 한쪽에는 뭐 아래쪽으로 했다가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좌우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층을 하기 때문에 방향의 스캔 디렉션에 대한 부분은 좀 옛날보다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뭐 위쪽에서 보면은 체스보드라고 해가지고 우리 바둑판 모양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형상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 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녹이는 부분을 멜트 풀이라고 하고요. 또 뭐 몰튼 풀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너비, 위스, 그다음 뎁스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이 되겠고, 우리가 처음에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레이어 thickness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의 두께가 몇십 마이크로미터로 할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해치 스페이스는 이게 스캔이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 스캔이 지나갈 때 만약에 이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중간 부분이 붙지가 않겠죠. 중간 부분이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너무 오버랩이 없다, 0이다 그러면은 아예 붙지를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 겹치게 해주는 게 이제 해치 스페이스 오버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멜트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바운더리 우위가 멜트풀 바운더리 MP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밀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덴시티라고 하는 요 컨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덴시티 요 E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뭐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3차원적인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요, 스캔 스피드가 제일 중요하겠죠. 1차원적으로. 근데 2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해치 스페이스까지 생각하면 2차원까지 고려되는 거고,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레이어 thickness까지 하면은 여기서, 그래서 요 부분을 나눠주는 거죠. 요 부분 나눠주고, P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레이저 또는 뭐 이빔 파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제일 많이 이제 고려가 되는 사항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 레이저 파워가 제일 중요하죠. 레이저 파워랑 그 다음에 스캔 스피드, 요 2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컨셉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도 사실은 뭐 중요한데, 요 부분들을 사실 그래서 3D 프린팅에서는 뭐 그냥 뭐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요, 요거 4개만 잘 조절해도 뭐 만들 수는 있는 거죠. 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파라미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덴시티는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레이저 파워가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캔 스피드는 느릴수록 좋고요. 그죠?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해치 스페이싱은 작을수록, 레이어 thickness 작을수록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겠죠. 반면 난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에너지 밀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그 한쪽 부분이 너무 많이 이제 용융이 되고 하는 것도 결함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잘 안 녹으니까 붙지 않겠죠. 그때는 미용융 분말들이 어떤 레고 퓨전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서 옵티멈한 그런 설정들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3D 프린팅에서 재밌는 것은 냉각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일정한 부분에 용융을 시켰다가 그게 지나가고 나서 그 부분이 바로 응고가 일어나죠. 응고가 일어날 때 그거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뭐 DD든
SLM이든 EBM이든 뭐든지 간에 쿨링 레이트가 대략 뭐 제일 낮은 것이 거의 뭐 한 2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10,000, 100만 이런 것도 나오니까요, 지금. 그렇다는 거는 엄청나게 관행 조직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들 중에서 가장 관행 조직에 해당되는 게 마르텐사이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런 게 많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소재가 TI64죠. 그래서 타이타늄 소재들이 정말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게 CP 타이타늄이랑 TI64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지가 개발된 게 한 1950년대 뭐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이제 좋은 소재면은 이 이후에 이 소재보다 더 좋은 소재가 나오지 않는, 대항마가 잘 안 나오는 잘 만든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레가시 얼로이, 전설적인 뭐 그런 합금이다라고 사실은 부르고 있죠. 왜 레가시 얼로이냐? 자, 보면은 알파상과 베타상이 적절히 잘 조합된 그러한 합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타늄과 알루미늄은 알파상, 그 HCP를 안정화시키고요. 바나듐은 베타상, BCC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TI64는 이제 여기서 바나듐 4% 들어갔기 때문에 녹는 점은 한 요 정도 되겠고, 보통 일단 베타 변태 온도가 980도 또는 뭐 1000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됩니다. 1000도, 990도, 1000도 그 정도. 여기는 980이 아니고 여기는 994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990도, 뭐 1000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그 정도에서 이제 베타 트랜서스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온도를 내려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베타 지났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알파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죠? 알파상들이 나오고 남아있는 부분들의 바운더리 쪽에는 베타상들이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상과 베타상들이 함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조직적으로. 그래서 미세조직 같이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먼저 3D 프린팅 하지 않은 기본적인 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로트제나 미러닐드제 이런 거 보시면은 이 EQX도 하얗게 보이는 알파상이죠. 알파상. 미러닐드는 대부분 알파상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라멜라 스트럭처인데, 라멜라 스트럭처는 알파상, 베타상이 교차하면서 층상형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 TI64에서의 미세 조직이 되겠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프린팅은 굉장히 관행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행 조직이 뭐냐? 알파 프라임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마르텐사이트. 근데 마르텐사이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알파 프라임이 있고 알파 더블 프라임이 있는데, 알파 더블 프라임은 올스롬빅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직육면체 형태인데, 알파 프라임은 실제로는 똑같거든요. HCP. 그래서 그거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TM을 보면은 약간 레티스 파라미터 다르고 그래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눈으로 봤을 때 광학 현미경이나 아니면은 뭐 SEM이나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구분이 잘 되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알파 프라임 상들이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그죠? 삐쭉삐쭉하게 굉장히 그런 침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SQ다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D든 SLM이든 EBM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이러한 관행 조직의 알파 프라임상, 그 다음에 열 처리를 좀 하면요. 열 처리를 하면은 알파와 베타상 같이 있는 뭐 베스킷 위브 또는 뭐 위드만 스테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조직, 바구니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 요 조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관행 조직이지만 우리가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열 처리하면은 조금 더 덕틸리티가 향상된 그런 조직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냉각 조건의 영향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D 프린팅으로 시편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인장 시편도 만들고요. 여기에서는 뭐 피로 시편도 만들고 파괴인성 시편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냉각을 시킨 퍼니스 쿨링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러한 조대한, 그래서 여기에서는 라멜라 구조, 콜론이죠. 콜론이고 콜로니 바운더리고 라멜라 구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에어 쿨링 하면 한 중간 정도, 워터 쿨링 하면은 전부 다 여기 뭡니까? 마르텐사이트, 알파 프라임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강도는 낮지만 연신율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르텐사이트 쪽으로 갈수록 강도는 높지만 연신율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에서
결함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내부에서 결함이 있으면은 균열을 생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균열이 생성된 부분들 볼 수 있겠고, 대표적인 게 이런 unmelted 존입니다. unmelted 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 이 동글동글한 게 바로 원래 분말이거든요. 그래서 용융되지 않은 분말들이 있으면은 요 사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사이 공간이 그러니까 비어 있다. lack of fusion. fusion이라는 게 용융이 됐다라는 건데, 즉 이제 사실은 3D 프린팅도 결국에는 뭐 주조 용접 공정과 같은 거라 가지고 이게 액상이 만들어져서 액상이 고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액상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액상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런 공정을 퓨전이라고 하는데 액상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레고 퓨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에서 균열이 발생해서 균열이 전파하고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3D 프린팅 표면 조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외부에서부터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내부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좋은 소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열 처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열 처리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스트레스 릴리프, 그래서 응력 완화 열 처리가 있는데, 그래서 TI-64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2시간 동안 한 700도에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게 as fabricated 케이스가 되겠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unill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철강 소재에 대한 그래프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트레스 릴리프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잔류력이 엄청나게 낮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 완화 열 처리를 하면은 굉장히 응력을 낮춰주고 그래서 뭐 그 내부에 어떤 그 디스로켓 덴시티도 낮춰주고 하는 좋은 그러한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핫 아이소스태틱 프레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용어 자체에서 알 수가 있죠. 높은 온도에서 아이소스태틱 프레싱, 등방 가압을 한다. 고온 등방 가압이다. 자, 왜 하냐면요. 그 내부에 결함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함을 우리가 줄여주려면은 꽉꽉 눌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압력에 놔두는 겁니다. 최소 뭐 한 100메가파스칼, 200메가파스칼, 조금 더 높은 압력으로 가야 되고요. 거기에서 그냥 압력만 하는 게 아니라 온도도 높은 온도에서 하기 때문에 꽉꽉 눌러주는, 다져주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기공들을 없앨 수 있는 공정이 바로 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힙들을 하시죠. 필수적으로 3D 프린팅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솔루션 트리트먼트는 우리가 뭐 원하지 않는 상들을 없앨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에이징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나는 강도를 더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에이징 공정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힙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힙 공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힙을 하기 전, 이건 에즈빌트 상태죠. 그다음 힙을 한 상태. 제일 극명하게 나타나는 점은요. 힙을 하기 전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여기 빨간색 보이는 것들이 결함이 되겠는데 그 결함들이 실제로 힙을 하고 나면은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근데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미세 조직도 많이 변해요. 사실 그래서 힙을 하기 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미세한 조직인데 똑같은 스케일 바거든요. 근데 이게 힙을 하고 나면은 좀 더 조대한 또 약간 콜스 그레인드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 조직이 조금 바뀐다라는 거. 그 대신 이제 힙을 하면 좀 좋은 점은 미세 조직이 이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덕틸리티가 향상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덕틸리티는 향상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컨트롤을 잘못하게 되면은 덕틸리티도 떨어지고 강도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힙 공정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표면 조도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3D 프린팅을 하고 나면은 사실은 뭐 거의 한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뭐 기계적 연마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기계적 연마하면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분들은 화학적으로 연마하겠다 해서 화학적 밀링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다 좀 그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요. 노하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많이 이제 더더욱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소재를 만들고 나서 기계적으로 연마를 해야 됐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요 기술이 잘 개발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거를 그 어떤 용액에 넣었다가 빼주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 표면 조도를 낮출 수 있다. 표면 조도를 낮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무스한 그런 표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에서 또 재밌는 거는 이방성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게 이쪽으로 적층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여기에서부터 하나 한 칸 한 칸 이렇게 적층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적층하는 방향을 따라서 결정립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쪽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색깔들이 다 시뻘건 색깔들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 같은 방위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폴피겨 맵에서도 보면은 이런 집합 조직이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직한 방향과 수평한 방향으로 각각 시편을 만들었을 때 기계 특성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3D 프린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시편을 만들 때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만들기보다는 네이밍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단순히 했을 때도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호리젠탈이다, 버티칼이다 이렇게 두 개 정도는 무조건 이렇게 명명을 해줘야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X축, Y축에 대해서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아일랜드 타입으로 했다, 여기 보면은 체스보드 타입이죠. 이런 경우에는 X, Y 큰 의미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G축은 되게 다를 수 있겠죠. 최소한 이 두 가지 방향 정도는 해야 되겠고, 만약 균열 전파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네이밍을 더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밍은 요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X축, Y축이다 하면은 여기가 Y,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따라가는 방향까지 해가지고 빌드 디렉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 방향까지 해가지고 요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씩 지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그 수직으로 만든 거랑 수평을 만든 것 중에 뭐가 더 기계적 특성이 좋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은 이제 수평으로 만든 게 기계적 특성 자체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수평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수직으로 만들었을 때랑 수평을 만들었을 때의 차이를 보면은 뭐 그림을 잠깐 그리면요. 그래서 수평하게 만들면은 이 그레인 사이즈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죠? 수직하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레인 사이즈가 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만들었을 때 그레인 사이즈가 훨씬 더 작은 효과가 있는 거죠. 수평하게 만들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물성이 더 좋다라고, 수평하게 만들기 좋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수직하게 만드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 바운더리 사이사이에 어떤 뭐 석출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어 세그리게이션이 일어나면은 여기서 서로 이제 디본딩에서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잘 만들면은 보통 수평한 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평한 시편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면은 인장 시편을 만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어나이소트로피뿐만 아니라 이 3D 프린팅 하면은 그 높이에 따라서도 그 물성이 다르거든요. 자, 왜냐면은 이 높이가 낮을수록 훨씬 더 냉각 속도가 빠를 것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냉각 속도가 점점 느려질 텐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호리젠탈로 만들면요, 만약에 시편 우리가 만들면은 여기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다 만들었을 때 1층, 2층, 3층, 4층에 다 물성이 다를 거란 말이죠. 하지만은 버티컬로 만들면은 다 이렇게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인장시편을 만들 때는 뭐 물성을 떠나서 버티컬로 만드는 게 그래서 다 공평하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성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인장 시험 결과들 보시면은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정 조건에 따라서 다 똑같은 뭐 TI-64거든요. 뭐 밑에는 인코넬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다 똑같은 경우인데 여기에서도 뭐 물성 자체만 보면요, 3D 프린팅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좋죠.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그 로트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강도는 사실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일단 무조건 냉각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3D 프린팅이. 그래서 관행 조직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열 처리 나중에 해서 덕틸리티 얻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일롱게이션은 좀 낮죠. 일롱게이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이제 부족한 수준인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적층 제조해서 소재를 봤을 때 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연신율만 잘 나오면 근데 사실은 연신율이 또 잘 나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죠. 왜냐면은 이게 니어 넷 쉐입으로 가기 때문에 그 최종 제품의 형상 그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신율이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에 소성 가공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로 시험과 그 다음에 인장 시험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거는 앞쪽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힙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고주기 피로에 있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봤었던 SN 커브가 잘 나오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두 경우에서 물성이 더 좋아지는 경우에 힙 처리를 하면 더 좋아지고, 힙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표면에 폴리싱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게 서피스 폴리시 위드 힙이 제일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 왜냐면 피로 균열 같은 경우는 주로 표면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표면을 연마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힙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대충 나와 있죠. 대략적으로 100메가파스칼, 200메가파스칼 온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성들을 좀 향상시키는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이 표면 컨디션이거든요. 서피스 컨디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폴리싱 한 경우가 이 팩터가 달라져요. 팩터가 폴리싱 한 경우 1.0인데 만약에 그냥 다른 경우만 해도 머신드 한롤드 이런 정도만 해도 곱하기 한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폴리싱 했느냐 안 했느냐, 머신닝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로딩 타입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래서 표면 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샷피닝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는 레이저 샷피닝 이렇게 해가지고 두두두두 때려가지고요 표면의 조도를 좀 더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캠 밀링,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연마하는 방법, 또는 레이저, 또 샤피닝 여러 가지 방법들 많이 사람들이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사이즈 이펙트나 그 다음에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은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여 있으면 훨씬 더 파괴가 잘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면 조도를 낮출수록, 향상시킬수록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TI64 소재의 SM 퍼티그 그런 거동들을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경우,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은 노 트리트먼트 애스벨트 서피스는 굉장히 낮은 이런 특성들, 여기 검은색 줄이거든요. 여기 검은색 줄이 굉장히 낮은 특성들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제일 좋은 거 볼까요? 제일 좋은 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요 빨간색 영역, 요쪽이 제일 좋잖아요. 보면은 여기에서는 머신드 서피스, 그죠? 머신드 서피스, 샌드 블라스트 서피스, 머신드 서피스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표면 조도를 향상시켜야만 반드시 피로 특성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된 게 우리가 로트제나 캐스팅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3D 프린팅에서도 충분히 머시닝 잘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표면 조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제공을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피로균열 전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간이 조금 이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로균열 전파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TI64 소재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내부에 어떤 석출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석출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르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이제 TI64에서 많이 쓰는 게 베타원일드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미런일드랑 베타원일드 봤을 때 미세 조직이 미런일드는 알파상들이 있고 굉장히 미세한 라멜라상들이 있는데, 베타원일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라멜라 베타 조직인데, 특성 보면은 기계적 특성이 베타원일드가 연신율도 낮고 항복 강도 낮거든요. 그 다음에 피로 특성도 같이 비교했을 때 베타원일드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항공용으로 쓰이는 TI-64는 베타원일들을 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었던 피로균열 전파 특성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델타 K 스레숄드를 비교했을 때 베타원일드가 훨씬 더 높은 영역, 한 10 정도, 9 정도 되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만큼 균열 성장에 훨씬 더 저항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 슬립 리버서빌리티 때문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레인 사이즈 클수록 피로균열 전파에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인장 시험에서는 그레인 사이즈 작을수록 좋은데 피로균열 전파나 또는 크립 특성 이런 쪽으로 오면은 그레인 사이즈 오히려 큰 것이 더 좋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블레이드는 싱글 크리스탈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이유는 이 균열이 계속 전파를 할 수가 있는데 균열 전파하는 와중에 다른 그레인을 미리 만나게 되면은 균열이 생성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상황,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슬립 리버서빌리티,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EBSD나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파하는구나, 이런 계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막아주는가. 그래서 베타 바운더리가 있으면 이제 쭉쭉 가다가도 여기서 중간에 한번 끊긴다라던가, 멜트존 바운더리가 있으면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파 프라임이나 알파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마르텐 사이트랑 그냥 알파랑. 그래서 이거는 같은 HCP지만 C over A 레이시오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게 구분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델타 K 스레숄드도 이게 낮은 영역이랑 높은 영역에서, 낮은 영역에서는 미세 조직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많고요. 왜냐하면 균열이 힘이 없기 때문이죠. 뒤쪽으로 갈수록 균열이 힘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서 로딩 디렉션에 그냥 수직한 방향으로 쭉 전파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알레이시오가 중요한데, 알레이시오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알레이시오 0.1이다, 그 다음에 0.4다 이렇게 되면 알레이시오가 높을수록 훨씬 더 특성이 우수하죠. 죄송합니다. 알레이시오 낮을수록 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나는데, 알레이시오가 높으면 안 좋게 나타나는 이유가요, 높다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응력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높은 응력대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지금까지 피로균열 전파 시험에 대해서도 DED나 SLA, EBM이나 이런 것 많이 사람들이 정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많이 했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한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보면은 그냥 여기에서 이 선이 뭐냐면, 이 선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밀원일드 조건이죠. 밀원일드 조건이 1위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대부분 우리가 실험했던 그 3D 프린팅을 한 그런 그 TI 소재는 그 아래쪽에 있죠. 대부분 평균 내면 한 0.75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가끔씩 좋은 게 있다라고 논문이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피로균열 전파 특성은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거 애초에 이 소재 자체가 내부에 이제 균열들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조직 자체도 조금 더 그러한 강도가 높은 그런 조직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나중에는 좀 기계적으로 어떤 표면도 조도도 좋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또는 조직도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까 컨셉에서 밀원일드보다 베타원일드가 더 좋다고 봤던 것처럼 그레인 사이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한다라던가 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은 앞으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적층 제조 TI-64 소재의 피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뒤쪽에서는 이제 좀 빠르게 설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혹시나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유튜브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